2007년에 18세기 국왕, 그러니까 경종이 끼어있긴 하지만 숙종, 영조, 정조 재위 기간이 120년인데요. 그들의 국가 정책, 사상 정책과 관련된 논문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취득하였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논문은요, 이순신 자체의 공적에 대한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그런 연구의 일환으로 숙종이 왜 그 이순신 당대 100년 이후에 현충사라는 사당을 지었는가, 그것이 당시 사회에,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끝나고 100년 정도가 지난 시기에 어떠한 의미가 있어서 이러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어떤 당시의 상황에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표의 제목은 숙종 때 현충사 건립의 정치적 함의입니다. 진행은 목차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은 제가 이순신과 관련된 논문들을 몇 개 하면서 발표를, 제가 진주에 있다 보니까 통영에서도 그 충렬사가 있어서 몇 번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어서, 그다음에 제가 인문도시 통영사업에 이순신과 관련된 강의를 하게 됐어서 그때부터 주로 쓰게 되는 머릿말입니다. 그 논문과 관련된 것은 논문 머릿말에 제대로 돼 있고요. 오늘 발표 드릴 때도 다른 선생님들, 여기에 들으실 일반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순신과 관련된 얘기를 먼저 머릿말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 선무 1등 공신 노건으로 밑에 보면 1등 공신에 이순신 장군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가 오늘의 이순신이라고 얘기했을 때 뭐 구국의 영웅, 그 다음에 나라사랑 정신 등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순신에 대한 인식은 물론 이순신 당대의 그러한 전공과 본인의 활동에서 큰 영향을 받은 바 있지만 이 외에도 그 후대에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해석하고 현창했는가라는 것이 모두 축적돼서 지금 결과물로 나와 있는 인식입니다. 선조 때는 거칠게 말하자면 선조와 강해군 때는 임진왜란이 끝났기 때문에 구국의 영웅, 그 다음에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선무 1등 공신으로 녹훈된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인조 반정, 그 다음에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그러한 임진왜란 당시의 승전의 영웅이라는 것을 현창하고 할 수 있는 국가적 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상당한 굴곡을 거치게 됩니다. 숙종 경종대에 이르면 숙종대 현충사가 마련되고 그 다음에 후손들에 대한 본격적인 그 등용이 시작돼서 이순신 사후 처음으로 5대손인 이봉상이 이봉상이 전라자수사에 임용되고 경종 때는 그가 삼도수군 통제사로 처음 다시 임용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영조 때에 들어서면 영조 때 무신난 2인자의 반란 당시에 이순신의 후손임을 내세우면서 이봉상이 순절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순신 종가 현충사의 위상이 다시 제고되었고요. 충신의 가문으로서의 위세, 그 다음에 그 이후 조선 조정에 예우를 받으면서 국망 때까지 12명의 후손이 삼도수군 통제사에 오르는 국가적으로 보면 대단한 예우를 받게 됩니다. 그것의 계기가 됐던 이봉상의 순절에 대해서는 제가 올해 6월에 발표를 해서 논문으로 실은 바 있습니다. 국가정책이 기존의 정책에서 현충사 후손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으로 굉장히 크게 변화하게 되는 건데요. 이것의 계기가 된 것은 숙종 때 등용되고 현충사가 마련되는
조치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재정명 선생님께서 제게 현충사의 발표를 맡아달라고 하셔서 이번 기회에 작업을 했습니다. 특히 현충사라는 것은 국가의 그 가장 대표적인 사당이라는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이후에 현대의 국가 그 일제강점기, 일제에 항거하는 민족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띄었고요. 그 이후에도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순신 사적으로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후 민족운동이나 국가의 애국운동, 이어서 정치적인 함의까지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숙종대의 현충사 창건이 가지는 그런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깊이 있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백여 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순신의 사적에 대해서, 이순신의 임진왜란 당시의 사적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예상외로 북벌이 종료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임진왜란을 승전으로 이끌었던 선조 광해군대를 광해군대의 정치에 대해서, 특히 광해군대의 정치에 대해서 대명의리를 배신한 것이다. 그리고 중리배교를 펼치고 그 다음에 폐륜을 자행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중리배교를 펼친 것이다 라고 해서 대명의리를 배신했다고 해서 인조반정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대단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인조 이하, 효종, 현종, 숙종 때까지 북벌로 병자호란, 정축하성에 치욕을 복수 설치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북벌 정책을 강력하게 펼쳤는데, 이것의 기반은 중원이 중화에 의해서 회복이 되면 우리가 거기 가서 청나라에게 청나라 황제를 무릎 꿇려서 치욕을 갚겠다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숙종 초반까지 유지되었던 이러한 정책적 기조는 숙종 4년 3번의 난이 강희제가 즉위한 다음에 청나라의 체제가 안정되고 청나라에 의해서 중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 거의 확정된 이 시기에는 북벌이라는 것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북벌을 거두는 것은 인조 이하의 정권, 효종, 현종, 숙종, 그 이하의 영조, 정조까지 이 정권에는 굉장히 명분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반정의 정당성이란 차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북벌을 위한 산성수보 등등의 여러 가지 국가 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명확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인조 정권의 후손으로서 숙종은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 것인가가 숙종대 정치사의 굉장히 중요한 명분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숙종 25년에서 2년 7개월에 걸쳐서 진행된 명사의 진강은 바로 북벌을 폐기하는 공식적인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도표는 태조 때부터 남명이라고 명나라 숭정 황제가 멸망한 다음에도 남부지방으로 내려가서 명나라의 중흥을 꿈꿨던, 마치 남송처럼 꿈꿨던 세력들에 대한 내용까지 전부 진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명의 창업부터 남명 정권의 멸망까지 2년 7개월간 진강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강한 의미는요, 명사를 조선에서 처음으로 진강하고 그 다음에 영조 때 다시 한번 진강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진강을 하지 않는데요. 원래 명나라는 창업기가 공민왕 때이기 때문에 공민왕 때부터
계속적으로 조선과 같이 병립하였던 당대사였기 때문에 당대사의 경우에는 역사서를 진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숙종 때 들어서면 이것을 진강했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북벌을 폐기하고 대명의리에 대한 정책이 잘못됐다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요. 명나라는 멸망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대내외 정부는 물론이고 도성박 전체의 전국에 조보로 그 내용이 공개되기 때문에 명나라가 이미 멸망한 역사임을 공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명은 우리가 그들이 회복해서 다시 복수 설치하는 동료가 아니라 이제 멸망한 전대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마지막 시간과는 죄송합니다. 시간과는 그 흥한 바와 망한 바를 밝혀서 몸에 체득하십시오라고 해서 과거의 역사의 그 교훈을 받는 대상으로 명사를 진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숙종이 진강한 진강차제, 진강한 목록을 다루고 있는데요. 송감 다음에는 원나라, 송감 안에는 원나라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황명통기와 명기편년이라고 해서 명사를 전부 진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종 때와 관련해서 이 황명통기에는 아주 재밌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당시에 명나라 역사이기는 하지만 명나라가 조선에 파병했었기 때문에요. 명나라 조정에서도 이 임진왜란과 관련되는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었고 내용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조선왕이 다급히 왕경을 버리고 차자인 혼으로 하여금 국사를 섭정하도록 하고 도망쳤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임진왜란 당시에 급작스럽게 세자로 책봉되었던 광해군은 선조의 뜻에 따라서 국사를 통섭하면서 전쟁을 총지휘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명사진강 혹은 명나라의 역사 자체를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인식하게 되면 광해군의 역할이 부각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조선에서 명사의 진강 당시에는 조선의 피해 상황이 굉장히 강하게 부각되면서 옛날에는 조선에 명군이 와서 우리나라가 유지되었다는 것이 제조지은의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그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약간 포커스가 바뀌어서요. 이 명군을 파견해 준 명나라 신종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으로 진강이 이해됩니다. 밑에 있는 것은 명군과 조선군이 연합해서 싸운 평양성 전투를 19세기에 그린 그림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조선에 왔던 명장들에게 살아있는데도 우리나라 그 정부는 남의 나라에 와서 그 목숨을 걸고 많은 고생을 하기 때문에 예우를 크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생사당을 지었는데요. 그러한 사적들이 당시에 숙종 때까지 그리고 국망 때까지 도성 안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선무사라는 것인데 양경리라는 사람의 사당입니다. 숙종은 29년에 선무사의 치제를 하였습니다. 양경리의 사당인 선무사가 숭례문 안에 있는데 선조께서 제가 눈이 좀 나빠서요. 잘 안 보여서 제조본방이라는 네 글자를 친히 걸으셨다라고 해서 진강이 끝나고 나서 선조가 그들을 예우했던 내용들을 강조합니다. 이와 함께 남관악묘에는 친행하였습니다. 지금은 동묘만이 남아있어서 그 관우의 사당이 동묘를 중심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고종 때는 동서남북에 다 있었지만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는 동묘와 남묘가 건립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숙종 때 29년에 숙종 29년에 여기에 직접 친행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동묘와 남묘를 숙종이 중건하고 중건이 완성된 데 따른 것입니다. 숙종은 여기에서 숭례문 밖의 관악면은 바로 임진영간의 황명의 유격장군인 진린이 창건한 것이다 라고 해서 진린이 창건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가서 당시의 역사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사진은요, 일제하에 사당동으로 이전하기 이전의 남묘의 모습입니다. 관우의 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군들에게도 본래부터 조선 정부가 예우를 다하고 제사를 지내주는 예우를 다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당연히 크게 의미를 세웠던 신종에 대한 보단 문제가 제기됩니다. 특히 남명이 멸망했다는 것은 그 후손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던, 그리고 명나라는 그것 때문에 멸망도 했는데 우리는 아직 생존해 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제조지은이 크기 때문에 신종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맞다는 논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창덕궁 후원 남소용토에 크게 보답하는 대보단을 세워서 숙종 30년 대보단을 세워서 신종의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숙종은 여기에 친행하여 제사를 지내고 그거에 감회를 새겼는데요. 여기서 두 행과 네 번째 행을 보겠습니다. 오늘 신자를 보며 눈물이 수건을 적시네. 영능의 성스러운 뜻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네. 소경이 아니라요. 그게 선조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영능은 효종의 뜻입니다. 효종의 능을 말하는 걸로 북벌 정책을 했던 그 정책이 바로 처음부터의 대명의리, 그러니까 인조 정권과 계속 개성되고 있음을 제시하는 사적이었습니다. 이처럼 명나라의 멸망, 그 다음에 그것의 은혜라는 점이 제사를 매개로 은혜를 갚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당연히 임진왜란 당시에 승전의 주역이었던 이순신의 제사 문제도 전면에 떠오르게 됩니다. 명사진강이 결정된, 그리고 이거가 대보단을 세워야 된다는 그 상소가 올라온 숙종 25년에 결정되고 준비해서 7년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이 25년 당시 병조 판서를 맡았던 이유는 임진년의 난리에 해구를 막아내어 감히 제멋대로 못 굴게 한 것은 오직 순신의 공에 힘입은 것이니 어찌 이 사람의 자손이 가난해서 그 제사를 맡을 수 없게 하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것에 걸쳐 예우해서 당시 4대 손인 이홍의를 나이가 70이 가까웠는데요. 현감으로 다시 임명합니다. 그러나 70이 됐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개차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의 조카였던 이봉상을 처음으로 선전관으로 등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도 수군 통제사까지 쭉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오른쪽의 그림은 죄송합니다. 이 그림은 바로 이봉상의 초상으로서 교토대학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맞은 적손에 대한 국가적 지원 혹은 예우의 필요성의 결과 그들을 관직에 등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정책의 변화 방식이
눈에 보이게 되면서 아산에 있는 지역민들이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아산의 무덤과 종가에 사당이 없음을 들어 이곳에 사당을 지어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숙종은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현충사의 봉환 제문을 보면 사당 세워 분양하기가 이 골만 빠졌기로 온 사당 온골 사람들이 의논하고 글을 올렸네. 임금께서 그래 내가 너의 뜻을 따르마 라고 말씀하셨네 라고 하면서 사당을 지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뭐 현충사에 와서 제가 보여드릴 그림은 아니고요. 현충사의 숙종 어필 사액서원입니다. 이 입주가 끝나고 나서 봉안하고 예관을 보내서 사액을 하고 제사를 친제를 지내게 됩니다. 현충사는 기존에 다른 이순신의 전공, 공적인 연고지에 세워졌던 사당들과는 좀 성격이 다른 걸로 보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전라자수사를 맡았던 곳에 세워진 게 충민사인데요. 제일 먼저 선조 때 사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노량해전 등 해전에서 승전하고 삼도 수군 통제사로서의 직임을 한 충렬사, 남해 충렬사, 그 다음에 통영 충렬사 등은 전쟁에서의 그의 공헌과 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현충사는 무덤과 종가가 있는 곳으로서 후손과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이 강했습니다. 특히 현충사의 사당을 그냥 지어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국가로서 보면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주 유명한 공적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종가마다 전부 다 사액을 해주면 그 공적 연고지의 사당과 사당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고 큰 경쟁, 국가의 예전 질서를 혼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종이 현충사를 사액하는 데 이른 것은 사당을 짓고 사액하는 데는 후손의 활동이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현충사의 상량문에 나타납니다. 현충사의 상량문을 보면 조카는 노량의 해전에서 공로를 계승하여 마침내 서쪽 변방에서 순국하여 제갈량의 아들 첨이 금중 땅에서 싸운 것을 다시 우리나라에서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완, 강희공이라고 하는 이 이완공은 그 유명한 노량해전에서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라고 했던 유명을 들었던 조카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인조반정이 일어나고 나서 충청병사가 되었다가 인조 3년 의주부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조 5년 정묘호란 당시에 의주부윤으로 순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이 일본군과 왜군과 청군 분명히 다른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선조 인조의 대명의리를 대명의리가 청에게 복수 설치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숙종 정권의 논리에 역사적으로 아주 합당한, 그러니까 이순신의 순절에 이어서 이완의 순절은 둘 다 적에게 피해를 당한 사례입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에 숙종에게 있어서 현충사는 중요한 의미가, 이순신의 후손의 활동이 중요한 의미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려문인데요. 여기서 보면 숙종갑신년에 세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손의 활동만이 이 숙종에게 있어서 현충사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아니고요.
더 중요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숙종을 굉장히 자극할 수 있었던 사례가 특히 명나라 신종과 바로 이순신의 사적을 연결지을 수 있는 사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순신이 명신종의 도독으로서 임명되는 도독인을 받았다는 도독인 사여의 사적으로서 정조 때 편찬된 이충무공전서의 앞에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순신의 사적은 명신종과의 관계를 표상할 수 있는 내용이 존재하는데요. 이 내용이 이 신종의 이것에 대해서 관련되는 자료는 현종 때 현종 3년에 아까 말씀드린 남해 충렬사에 사액을 해서 충렬사로 내리고 현종 4년에 통영에 있는 통제영의 충렬사에 사액을 내렸는데요. 여기에 사액을 내리면서 제문에 타고 남은 것을 다시 거두어 거센도덕을 쓸어내니 황상에게 이름이 들려 도독인을 내리셨고 명장과 사기여 남은 적을 벌려쳤다 라고 해서 사액제문에 여기는 남해충렬사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통영충렬사의 모습인데요. 도독인을 내렸다는 것을 현종의 사제문에 나와 있습니다. 현종의 아들이었던 숙종에게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한 대명의리와 바로 연결 지을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도독인의 사여에 대한 기록은 효종 9년 편찬된 이순신 신도비 김육에 의해서 편찬됐는데요. 거기에 처음 보입니다. 명나라 진린이 그것을 진린입니다. 아까 유격장군 진린이 그것을 얘기하자 명나라 황제께에게 아뢰니 황제 또한 가상이 여겨 공에게 도독인을 내리어 지금도 통제영에 간직해 두고 있다. 도독인의 함과 도독인의 모습입니다. 통영의 삼도수군 통제영에 있었던 팔사품, 지금도 통영충렬사가 소장하고 있는 팔사품의 모습으로 이게 도독인이고요.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의 진실성 여부나 이러한 문제를 떠나서 18세기 이후에 이것은 이순신의 핵심적 사적으로 인식되면서 삼도수군 통제영에 머물면서 삼도수군 통제사의 의물, 그러니까 상징하는 의물로 기능하게 됩니다. 삼도수군 통제사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칠전량해전으로 조선수군이 멸망한 뒤에 다시 복귀한 이후에 이순신의 승전에 대한 소문은 당연히 같이 연합작전을 펼치고 있는 명나라 장군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역시 신도비에 있는 내용인데요. 신도비에 의하면 명나라 경리 양호가 백금과 붉은 비단을 보내어 표장하니 괴옹이라는 것은 중국 사람의 태백으로 축하하는 예식을 말한다. 이순신한테 괴옹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은 선조실록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진린과 고금도로 옮겨서 연합작전을 펼쳐서 왜군을 격퇴하는 전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명군에게도 그러한 승리의 내용들이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명의 제독이었던 마귀라는 사람인데요. 이 마제독이라는 사람은요, 이순신이 아니었던들 중국 군대가 작은 승리를 얻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군문들이 상품을 나누어 보내 그들의 마음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라고 해서 명나라 장군 사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이순신의 공업이 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비석은요,
양호 기적비입니다. 양경리 양호의 기적비입니다. 정유재란 후 명군과의 연합작전은 진린과 이순신의 교분, 연합작전을 부각시켰고요. 두 사람의 사적을 연계해서 인식하는 계기를 주었고 그것이 바로 신종의 도덕인 사여의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고금도의 관악면 사적은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적입니다. 이 고금도에는 진인이 주둔하게 되면서 관악면을 거기에다 관우가 전쟁의 신이기 때문에 관우사당을 또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돌아가면서 진리는 여기에다가 재물을 남겨두어서 섬사람들에게 제사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지금 충무사의 완도 충무사의 사진인데요. 그런데 현종 7년이 들으면 여기에 관왕의 사당만이 있었는데요. 절도사 유배연은 이것이 그냥 관우의 사당만이 아니라 진린과 이순신의 연합작전의 사적이기 때문에 관우의 사당을 중건하는 한편 또 진린과 이순신의 사당을 제사처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숙종 10년 이사명은 정부에 이것을 사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정부는 당시에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보단이 만들어지고 현충사가 만들어진 2년 후인 숙종 35년 이사명의 동생이었던 이명은 그 정탈했던 조치를 실행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숙종은 이를 받아주도록 합니다. 그런데 논의의 과정에서 이것이 사익을 할 수는 없다. 대신 어떻게 하냐, 상관과 경칩에 2번 재관을 보내고 그 재물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내용을 숙종 39년에 내용으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를 입비하였습니다. 고금도 관악묘비입니다. 지금은 충무사 관악묘비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에 의하면 왜 사익을 할 수 없다고 했냐면 관왕이 왕이잖아요. 이 왕이 명태조 당시에 왕으로 추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 왕이기 때문에 왕이 왕한테 사익을 할 수는 없으니까 사익은 하지 않고 3명을 같이 제사 지내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러한 조치를 국가적 조치를 취한 것의 의미를 사당을 세운 지 100여 년이 지나 대보단이 만들어진 후에 제례 의례가 비로소 정해지니 마치 기다려서 그런 것 같아 라고 해서 국가의 이러한 정비 작업들이 이순신 사적에 대한 것들이 대보단과 관련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보단을 통해서 구현된 이념이 고금도 관악묘를 통해서도 구현됨을 천명하는 건데요. 보면 이 고금도의 관악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이순신의 사정에 대해서 진공이 하늘의 토벌, 그러니까 천자의 토벌을 받아 황령을 드날렸고 이 공은 그 공이 천하에 알려지고 몸은 국난에 죽었으니 거의 화하의 위험을 떨쳤다고 할 수 있다. 본래 이순신 장군은 조선의 장군으로서 조선을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대보단이 수립된 이후에는 진공 자체가 진린이 명나라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토벌을 한 거니까 그 다음에 같이 연합작전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 공원이 떨쳐져서 이순신의 공원까지도 명나라 황제가 인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선의 국왕의 명령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천하에 알려지고 천자의 위험을 떨친 행위로 표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순신의 역할을 조선을 지켜낸 것에 국한하지 않고 신종의 권위를 떨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충무사 관악묘 비로소 이명이 편찬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임진왜란의 극복을 숙종대 후반에 들으면 신종의 은혜로 입법하였고 대보다는 당시에 고조된 대명의립의 집약체였습니다. 이순신의 사적은 조선에 해당하는 그런 대명의리의 실체가 된 것입니다. 숙종이 이순신의 자손을 타경해서 제사를 돌보게 한 것은 대명의리를 명분으로 반정을 일으킨 인조 후손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였습니다. 현충사는 이순신 당시의 공적인 전공 형창에 중심을 두었던 기존의 충민사, 충렬사와는 달리 후손의 활동과 강하게 연계되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선택된 측면이 강합니다. 이에 이어서 이봉상이 명조돼 다시 사절하게 되면서 이순신 가문의 충절 가문으로서의 위상은 인조 반정 후계의 국왕에게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명쾌하게